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잘 계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와 뉴월드 1편 했었죠? 네, 거기에 이어서 후속작 이어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훅 치고 들어올게요. 예? 살짝 복습해 보자면은 2500년 전 로마 공화정은 귀족들의 원로원과 평민들의 민회로 나뉜 이중장부가 아니고 이중정부 체제였습니다. 각각 이제 집정관과 호민관이 선출돼서 국정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의 지배와 통제가 이루어졌고 민중들을 대변하는 호민관은 원로원의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현상으로 환산하면은 일반 민중들은 지상정부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국가체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일루미나티들은 300인 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그림자 정부와 그랜드마스터 또는 적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지상정부의 대통령은 그림자 정부인 일루미나티의 괴뢰에 해당합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도 원로원의 앞잡이이기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민중들을 위했던 호민관들은 원로원에 의해 제거되었어요. 현대에도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및 지도자들은 즉각 그림자 정부의 대공세로 인해 축출당하거나 제거당합니다. 물론 2500년의 시차 속에서 오늘날의 그림자 정부 체제와 구로마 공화정의 체제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정관과 법무관은 2명씩 선출됐고 호민관은 이제 10명이 동시에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임기 기간 동안에 호민관이 10명이 있는 겁니다. 모두 동일한 권한을 가진 채로 재임했다는 것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정부의 지상정부 지배체계 체제가 구로마 공화정의 원로원과 민회 체제에서 도입되었다는 분석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으로 본 게시탐정은 확신합니다. 솔직히 호민관이 실제로 로마에 이제 한 기수당 10명씩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권한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 원로원 앞잡이 호민관이라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그건 크게 의미 있겠냐고. 대통령 1명, 일루미나티 앞잡이로 대통령 1명 있는 거나 원로원 앞잡이로 호민관 10명 있는 거나 똑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본 게시탐정은 사극을 무척 좋아하고 특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영화 벤허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 롬과 스파르타쿠스 시리즈까지 매우 다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2작품이 있으니 바로 1960년작 영화 스파르타쿠스, 흔히 스팔타커스라고도 해요. 그 영어식 발음을 따라서 이제. 그리고 2000년작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영화 좀 보신다는 분들은 잘 아실 작품들이에요. 보실게요. 스파르타쿠스는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주연을 맡은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잘 아시죠? 러셀 크로우 주연의 명작이죠. 첫 번째는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을 이끌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일대기이고, 후자 또한 노예가 돼서 검투사로 전락한 장군 막시무스의 복수기인데, 둘 사이의 묘한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노예 신분의 검투사라는 것 외에 주인공을 돕는 로마인 귀족의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스파르타쿠스에서는 이제 주인공을 진압하려는 이제 크라수스의 반대편에 서서 그 주인공 스파르타쿠스를 돕는 그라쿠스라는 귀족이 등장해요. 글래디에이터에도 공화정을 지지하면서 막시무스를 도우려는 그라쿠스라는 원로원 의원이 등장하죠. 어째서 그라쿠스라는 이름이 민중의 편에 선 정의로운 로마인의 대명사가 된 것일까? 살짝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라쿠스라는 성씨를 쓰는 가문은 로마 제국까지도 안 갔어요. 공화정 때 이미 멸종했습니다.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 속 배경에, 물론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정 말기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배경에 그라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고증 오류에 해당하지만, 기꺼이 영화 제작자와 각본가가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보는 사람들도 기꺼이 공감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소개드릴 그라쿠스 형제로 인한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젊은 나이에 다들 사망하셔가지고 초상화나 흉상, 동상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외모가 알려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입니다. 보실게요.
19세기 프랑스에서 상상해서 조각한 이 그라쿠스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라쿠스 가문이라 하면 저 형제의 아버지 때에 집정관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포에니 전쟁의 영웅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입니다. 엄청 명문가예요. 형인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3차 포에니 전쟁에 참전해서 카르타고 멸망에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전 168년생인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제 카르타고 전쟁은 물론 스페인에서 벌어진 누만티아 전쟁에도 참전해 공을 세우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문제는 이 시기의 로마의 상황은 자전 전쟁으로 자영농인 시민들이 군대에 징집된 사이 농토는 황폐해지고 돌아와도 살 길이 없으니 땅을 팔아치우고, 그렇게 파산한 시민들이 그나마 일거리가 있을 것 같은 수도 로마로 몰려와서 떼거지로 노숙을 하고 걸식도 하고, 그들의 토지는 올라온 귀족들이 헐값에 사들이거나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라티푼디움이라 하는 대농장을 만들어, 그리고 전쟁에서 끌고 온 노예들을 부려서 농사를 짓게 했죠. 말 그대로 짐승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전쟁을 치는 병사들이 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로마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판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자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전 134년에 호민관으로 당선된 그는 가히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필적할 만한 농지법을 위반했는데, 당연히 대토지 소유주인 원로원 귀족들이 찬성할 턱이 없어서 제대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의 철벽 같은 저지를 마주한 티베리우스는 마침내 그 이전에 선대 호민관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호민관 특권을 꺼내들었어요. 원로원의 터치를 받지 않는 호민관의 독단적 입법권을 사용했죠. 그렇게 민회에서 농지법을 통과시키게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티베리우스와 원로원은 원수지간이 됐고, 원로원의 온갖 방해 공작에 대해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의 입법권과 원로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그를 지지하는 민중들의 필살적인 호의를 받으며 싸워나갔는데, 임기 막바지에 이르자 전임 호민관들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호민관 재선에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계속 이제 호민관으로 앉아가지고 그 호민관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기득권 원로원들을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던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엄연히 국가 원수급에 해당하는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길거리에서 때려 죽이는 그 폐악질을 선동한 이가 다름 아닌 그 티베리우스의 사촌인 스키피오 나시카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라쿠스 가문이 사실 평민보다 귀족에 가까운 엘리트였죠. 이때가 주전 133년이었고 티베리우스의 농지법은 이후 10년간 좌초되어 하나마나한 상태로 있다가 마침내 그의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당선돼가지고 형의 유지를 잇게 되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에게 도시 한복판에서 맞아 죽었던 이 형의 비극을 잘 기억하고 있던 그는 원로원의 재산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해외 식민지들을 이제 분배해가지고 농지법을 진행시켜 나갔죠. 그리고 굶주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곡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법안도 만들면서 그 직책대로, 그 호민관이라는 직책의 명칭대로 민중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겪어봤던 원로원에서는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 또한 자기들의 앞잡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일단 호민관이 원로원 앞잡이 노릇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거 대상인 겁니다. 그가 호민관 재선에도 성공했어요. 그러자 위협을 느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민관은 같은 임기를 가진 10명이 동시대에 이제 집권을 해요. 그 호민관들 중 원로원의 앞잡이인 드루수스라는 자를 가이우스의 라이벌로 밀어준 겁니다. 원로원의 뒷배를 입은 이 드루수스는 가이우스보다 한술 더 뜨는 정책을 했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원조라 할 만한, 거의 문재인의 2000년 전 버전이라 할 만큼의 선심성 공약, 퍼주기 정책들 마구 남발했습니다. 물론 이걸 끝까지 유지할 생각 없었지.
가이오스만 축출되면 당연히 다 폐지시켜버릴 생각이었지만 이놈의 소대가리 같은 민중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가이오스에게서 등을 돌리고 드루수스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가이오스 그라쿠스는 3선에 실패하여 끈떨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원로원은 가이오스 그라쿠스의 법안들을 철회하기 시작했고 항의하는 이 가이오스의 지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원로원 최종 권고를 제1호로 발령해 대대적인 탄압을 했고 결국 가이오스 그라쿠스는 자결하고 시위를 벌이던 시민 3,000명이 모조리 처형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비록 후사 없이 사망해서 가문의 대가 끊겼지만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의로운 로마인의 상징으로 남아서 세계인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의에 죽고 영원에 살아가는 의인들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2000년 전 원로원에 맞서 시민들을 지켰던 그라쿠스 형제를 보면 겹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보실게요. 일루미나티에 맞서는 튼튼한 성벽과 같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오랜 전쟁 끝에 파탄난 나라 살림을 건지고 원로원의 실정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자 일어섰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 정권의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정 탕진, 오바마 정권의 실정으로 파산 지경에 이른 미국을 구하고자 일어났죠. 그라쿠스 형제가 원로원과 귀족들을 벗어난 독자적인 민주 정치를 지향하며 호민관 특권을 발휘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일루미나티를 벗어난 독자적인 통치를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맞서 나갔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원로원은 극심한 반대와 방해 공작을 폈고 그들의 연임을 막기 위해 드루수스라는 앞잡이까지 투입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일루미나티의 괴뢰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재선을 막고자 바이든이라는 하수인까지 내세웠죠.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에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끝내 좌절됐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정부의 총공격에 밀려 축출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보실게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설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 막바지 부분만 좀 필요한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돌과 화살을 즐겁게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년간 성공을 거둔 제 사업의 열매와 혜택을 그냥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신랄한 거짓말, 기만, 그리고 악의적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것을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이 운동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나라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명문가의 자제들로 얼마든지 지위와 명성과 부를 누리면서 평탄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민중을 위해 싸우며 그 모든 잔악한 공격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일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와 2000년 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엄청난 대잡이죠, 진짜. 역사는 그들을 의에 죽고 영원에 살았던 정의의 용사, 사나이 중의 사나이, 애국자 중의 애국자, 불의와 흑암에 맞선 횃불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비단의 수노인 별과 같이 그 이름은 결코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가 사라지고 흑암의 무리들이 제 세상 만난 듯이 활개를 치는 지금에 이르니 더더욱 그분의 빈자리가 아쉽고 간절해질 뿐입니다. 힘들어. 요새 뉴스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진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적그리스도 후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 로마 공화정을 이제
분석, 로마 공화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그림자 정부의 체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께서 스포일러 하신 이 적그리스도와 그림자 정부가 완성한 그 세계 정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제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또 1시간짜리 강의다 보니까 잘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 토막으로 쪼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메이크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